미국의 이제 제너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미국 방산업체가 있는데 무인 지상 전투 차량을 개발해서 승조원이 탑승하지 않은 이제 무인 전차를 지상 전투 훈련을 하는데 15분 만에 레인저 중대가 방어하던 방어 지역의 전선을 붕괴시키고 그 단 한 대가 30분 만에 1개 중대를 전면시켰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거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력도 막 충원이 되어야 되고 그 전차 이런 거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드론이라든지 무인 이런 것들이 하면 전쟁 비용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기술력이 높아지면 예전보다 적은 이제 정보력을 투입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기존보다 전쟁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첫 번째는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 총력전 양상이라는 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자원,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얼마만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왜냐하면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원은 한정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유한 이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운영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적이신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현대전은 장기전보다는 단기전, 어떤 그러한 단기 결전 형태의 일종의 단기전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4년째 전쟁이 이제 소강과 공방을 반복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좀 예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는 중국과 이란, 북한 등 이들 나라들 이제 권위주의 국가의 진영이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나토 서방 국가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권위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간 대리전 양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딱 그 1950년 6.25 한국 전쟁에서도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간에 단순히 대한민국과 북한만의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도 50년 6월 25일 발발해서 53년 7월 27일 휴전을 했는데 만 3년하고도 1개월 동안 전쟁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 현대전은 단기 결전 형태의 단기전을 선호하는데, 근데 이제 전쟁의 양상이나 흐름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반도에서의 어떤 유사시 상황을 가정하면 한국군의 작전 개념은 전시 작전 계획인 작계 5027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일주일 안에 전쟁을 끝낸다라고 하는 작전 계획이 수립돼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북한의 작전 계획을 보면 북한도 이름 자체가 7일 전쟁 계획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7일 안에 무조건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 현대전의 양상은 사실 장기전보다는 단기전을 선호하고 단기 결전 형태의 전투 양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전쟁 양상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무기가 등장을 하면 그거를 대응하는 뭐 무기나 훈련을 안 받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북한, 뭐 한국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 그 신무기에 우리가 대응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전쟁에는 새로운 신무기의 출현을 항상 보여줬거든요. 결국 이러한 새로운 신무기의 출현,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 양측 모두 이제 드론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는데, 전쟁 초반에 러시아군이 많이 고전했던 게 저비용의 고효율,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가성비, 그걸 이제 드론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비해서는 드론을 전쟁 초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그게 먹혀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군은 이 드론을 활용한 드론에 대한 어떤 대응과 드론에 대한 전투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지휘관이나 그 병력들이 이 드론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이제 러시아군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게 바로 이러한 신무기에 대한 출현이나 또는 새로운 그런 무기를 도입해서 운용하는 그런 작전 개념이나 전투 형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사실 이제 훈련이 중요한데,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훈련이 군대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는 FTX고 하나는 CPX라고 하는데, FTX는 Field Training Exercise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야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동 훈련을 하는 실제 훈련을 FTX라고 하고요. CPX는 Command Post Exercise, 그러니까 지휘소 연습 훈련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컴퓨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CPX 훈련을 지휘소에서 컴퓨터로 가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투 훈련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FTX도 중요하고 CPX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공간에서의 실제 전투 훈련,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러한 가상의 컴퓨터 등을 활용한 지휘소 연습 훈련 등 이런 훈련이 다각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밸런스를 좀 균형을 잘 맞춰서 그런 훈련과 그런 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미래에는 병력을 하나도 투입 안 하고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SF 공상과학속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영화를 또 떠올려 보면 거기에 이제 킬러 로봇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수단하는 주요 수단이자 도구가 되는 것이 이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서 전투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뭐 AI나 또는 로봇 등을 활용한 그런 무인 전투나 무인 전쟁,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부분에 결국은 봉착이 되는데 킬러 로봇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간을 살상하는 로봇인데 기계가 인간을 사냥하고 인간을 죽인다? 이에 대한 어떤 국제적 합의가 어떤 규범이나 프로토콜이 정해진 바는 없는데 그래도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계가 인간을 살상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트리거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것까지는 인간의 고유한 선택 영역으로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군사적 활용도에 있어서의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킬러 로봇 등의 활용에 대한 정확한 가이던스는 없습니다. 생화학 무기라던가 핵무기처럼 대량 살상 무기로 이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무인 로봇이라든가 무인 전력들은 사실 우리가 단순한 그 대량 살상 무기에 해당하는 뭐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수단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휴전선에서 한 20만 대 정도의 드론 무기가 그냥 날라오면은 거기에 총이 다 탑재된 게 날라오면 근데 AI가 알아서 판단하고 쏴버린다. 네. 그러면 초당 사망자 수가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 이제 업로드됐던 게 삭제됐던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이제 제너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미국 방산업체가 있는데 이제 UGV 그래서 Unmanned Ground Vehicle의 약자인데 무인 지상 전투 차량을 개발해서 벌써 한 6, 7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조원이 탑승하지 않은 이제 무인 전차를 지상 전투 훈련을 하는데 마일즈 장비 등을 착용해서 미국의 레인저 중대, 미군이 자랑하는 또 엘리트 부대인데 1개 중대와 시가전을 벌이도록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상의 모의 전투 훈련을 했는데 15분 만에 레인저 중대가 방어하던 방어 지역의 전선을 붕괴시키고 그 단 한 대가 30분 만에 1개 중대를 전면시켰거든요. 미군의 고위 장성들이나 미군 군 관계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거죠. 결국은 이제는 무인의 시대, 결국은 이런 무인 전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미래의 전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미군이 그래서 2023년 당시 미 국방부 DOD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DOW로 바뀌었죠. 전쟁부로 이제 미 국방부가 이제 이름을 명칭을 바꿨는데 2023년 8월에 미 국방부에서 보고서를 발간해요. 그게 이제 리플리케이터 전략이라는 건데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미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2030년 경에는 중국의 군세력이 미국의 군세력을 압도하고 추월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두 번째,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대량의 그 소모성 무인 전략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UAV, UGV, UUV, USV 그래서 특히나 주목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네이비 씨 고스트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유령 함대를 뜻하는데 미 항모 전단 그래서 항공모함도 무인 그리고 USV 무인 수상정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배틀십이라는 전투함에는 구축함, 호위함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것도 다 무인화하고 그리고 UUV는 무인 잠수정까지 이제 전선에 배치하겠다라는 네이비 씨 고스트. 그래서 지금 중국과 대만 간에도 양안 문제가 양안 전쟁으로 촉발됐을 시 미국이 대만 해협의 인근에다가 헬스케이프 전략을 구사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는데 그 헬스케이프 전략이라는 게 대만 해협을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 그다음에 무인 항공기 등으로 덮어버리겠다는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략이. 바다에 성을 쌓듯이 이렇게 쫙 막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의 대규모 지상 병력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대만 해협을 그냥 무인 전력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헬스케이프 전략이라고 해서 그러한 전략을 또 구사하기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공격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러면 수비를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전쟁들이 4차 산업화로 바뀌다 보니까 뭔가 레이더에 안 잡힐 수 있는 이런 방어 이런 것들로 오히려 무기를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또 경쟁력이 되죠. 그렇죠. 결국은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데 전쟁의 역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기의 역사로 얘기도 하거든요. 강력한 공격 무기가 등장하면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또 방어 무기가 또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해왔는데 결국은 무기라고 하는 게 그런 공격 수단이 되는데 그럼 이러한 공격 수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또 방어 수단들이 또 나오기 마련이죠. 최근에 미사일이나 드론과 같은 이런 무인 항공기를 또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 이제 아이언빔 이제 빔이니까 이제 레이저 요격 체계인데 이러한 레이저 요격 체계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런 또 방어용 기술 또 방어용 무기 그런 무기 체계들을 또 개발하는데 또 속도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언돔까지 유명하잖아요. 좀 뭐 트럼프 골든돔 하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층권 대기권 안에서의 공중에서의 영역이 이제는 그 이상 이제 대기권 밖의 우주의 영역에까지 그러니까는 최근에 2022년 우러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우크라이나의 주요 통신 시설이나 통신 기반 시설들을 타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 통제를 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게 빠르게 복구가 됐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지원해 줬는데 스타링크는 군사용 위성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민간 위성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 민간 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복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민간 위성을 통해서 결국은 주요 영상이나 사진 자료 등 다양한 그런 군사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타링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스타링크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따른 우주 무기가 개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소형 인공위성을 다 그렇죠. 격파하는구나. 그래서 아, 실제로 예. 중국이 그러한 우주 대기권 밖에 있는 인공위성을 격추하기 위한 용도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무기의 개발에 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이 이제 지구상 궤도로 진입하면서 이게 떨어지는데 이것을 공중에서 요격을 시도했는데 중국이 그게 이미 한 7, 8년 전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대로 우주 대기권 밖에서 지구 지표면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 공격 무기도 개발됐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신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해서 1m에서 1.5m 정도 되는 텅스텐과 티타늄 합금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금속 막대를 대기권 밖 인공위성에서 이걸 지표면으로 낙하시키면 이게 자유 낙하하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이게 지표면에 떨어질 때쯤 되면 전술핵의 벽원과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의 지팡이라는 명칭을 했는데 중국이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비슷한 무기를 개발했는데 신의 채찍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무기들을 또 만드는 게 결국은 이러한 우주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무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제 그럼 방산주가 아니라 기술주 영역으로 가야 그렇지, 돼요. 우주로 가야지.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 사실은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기술 진보화 그러니까 이제 방위 산업의 국방 기술은 무기 체계가 결국 이러한 기술에 대한 기술 진보화의 진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최첨단 기술을 수요하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AI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진 국가들은 양자 기술에 대한 기술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네. 사실 2018년에 IBM에서 네. 민간 일반 상용 양자 컴퓨터를 처음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 미 국방부에서는 양자 컴퓨터나 양자 기술을 그 이전부터 계속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분야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우주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 핵심은 로켓 기술과 인공위성인데 사실 로켓은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 되고 탄두를 대신해서 인공위성을 실으면 우주 발사체가 돼서 로켓 기술과 인공위성 기술이 우주 기술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군사용으로 활용이 되고 군사용으로 접목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10년 전인가요? 뭐 15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화라는 키워드가 있었지만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전쟁이라는 게 너무 뉴스에서 너무 자주 접하는 키워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1990년대 이제 탈냉전 이후에 네. 평화 기조 속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군비를 감축하고 군비를 축소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또 많이 또 사용하시는데 지금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워낙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다는 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쟁은 사실은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법상의 전쟁법이 있는데 전쟁법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 있어서도 어떤 원칙과 기준, 그래서 어떤 비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반윤리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은 뭐 국제사법 형사재판소에서 전쟁 이후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뭐 처벌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전쟁의 그런 참혹한 참상을 보면 전쟁은 너무나 끔찍하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이 끔찍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사실 인간다운 무기가 없잖아요. 무기라고 하면 끔찍한 어떤 살상용 무기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전쟁이나 무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이러한 전쟁이나 무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실제로 일반인 분들 중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이런 전쟁과 무기 이야기를 접하실 때 좀 많이 불안해하시다는 그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방위산업을 이야기할 때 어떤 너무 이념에 결부시키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방위산업이 무기를 개발 생산하는 산업인데 이 무기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인명을 살상하는 용도와 전쟁의 수단과 도구로 활용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무기 산업이라는 방위 산업, 우리나라가 무기 개발이나 이런 배경도 보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려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지키려는 우리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그런 측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네. 뭐 좀 너무 좀 뻔한 얘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K방산 무기가 해외에 수출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은 전쟁과 무기,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단순한 안보 영역만이 그치는 게 아니라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러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일본 전투기를 향해서 그 레이더 조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레이더 조사라는 게 일반인 분들이 이게 이런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레이더를 조사한다라는 게 군사적으로는 공격 직전 단계, 그러니까 공격 행위를 의도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의 전 단계입니다. 레이더를 조사한다는 것은 그건 결국은 이제 이에 대한 공격 의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는 결국은 공격 의도에 대한 부분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이에 대한 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게 이제 레이더 조사와 같은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무력 시위죠. 그 옛날에 영화 탑건에서 보면 서로 훈련할 때 레이저로 딱 잡았다고 하면 그때 너 격추 아웃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조사죠. 예. 그래서 실제로 국경 지역 일대나 또는 영공에서 적국의 그런 전투기들과 조우시에 이제 행위들을 하는데, 그런 행위가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이야기고 실제로 그런 행위는 자칫 어떤 그 공격 행위에 대한 공격 그 목적을 상대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교전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단순히 그 교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전투기와 전투기만의 그런 공중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후속된 다시 군사적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중국이나 일본 양국 모두 굉장히 지금 날선 발언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좀 긴장과 그런 갈등의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이 근본 이 레이더 조사 사건에서도 벌어진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최근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전쟁이 좀 전략적으로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